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맨유가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피언스 리그 개막전에서 기대에 찬 출발을 보였으나 독일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전반 5분 만에 선제골을 넣어야 했지만 스벤 울라이의 날카로운 선방에 막혔습니다. 맨유는 선제골을 내주기 전까지 공을 빠르게 전환하며 편안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르로이 사네는 오나나의 실수로 전반전 개막전을 선물받았고 휴식 시간 전에 자말 무시알라가 미드필드진을 단독 돌파해 그나브리가 두 번째 골을 추가했습니다. 라스무스 호일룬드가 맨유의 첫 골을 넣으며 반등의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해리 케인이 멋진 페널티킥으로 홈팀의 리드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카세미루가 근거리에서 3대1을 만들며 후반 반격에 불을 붙이는 듯했지만 교체 투입된 마티스 텔이 바이에른의 2골차 리드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후 카세미루가 후반 막판 다시 한 골을 넣으며 4대3으로 역전해 맨유가 승기를 잡았지만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언론 평가를 보면 실점이 3점이라 김민재에 대한 평점이 낮네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맨유의 공격에 맞서 우파메카노의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몇 차례 공을 피치 위로 몰고 올라갔지만 경기 후반에 잠이 들었고 경기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공에서 벗어난 사네의 움직임은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바이에른의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전반전에는 선제골을 넣었고 후반전에는 골대를 맞고 굴절된 슈팅을 날렸습니다. 무시알라는 해리 케인과 몇 차례 전진 돌파를 시도하며 견고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멋진 단독 드리블과 컷백으로 바이에른의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나브리는 박스 안쪽 공간으로 드리블한 뒤 안드레 오나나를 제치고 침착하게 마무리해 전반전 팀의 리드를 2배로 벌렸습니다. 케인은 몇 차례 공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갔지만 최고 수준의 홀드업 플레이로 첫 골을 성공시키고 페널티킥을 완벽하게 성공시키며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팀이 3번이나 실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발 앞에 두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이에른의 또 다른 중앙 수비수인 김민재도 팀이 높은 곳에 있을 때 많은 수비를 제공했습니다. 김민재는 새로운 팀에서 첫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사네, 무시알라와 잘 연계되어 라인을 이끌거나 더 깊숙이 내려와 동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를 성공시켰습니다. 평점 1점 차인데 내용은 극과 극이네요. 김민재는 맨유의 공격수들과 훌륭하게 맞섰고 백라인 뒤에서 모든 패스를 처리했습니다. 김민재는 바이에른이 초반에 고전하는 동안 맨유를 상대로 잘 견뎌냈고 바이에른이 경기 주도권을 잡은 후에는 맨유의 공격수들을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바이에른의 새로운 센터백 영입은 확실히 과대 광고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골에도 거의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맨유는 이번 시즌 6경기에서 14골을 실점했고 6경기 중 4경기를 패했습니다. 1994년 바르셀로나에게 4대0으로 대패한 이후 처음으로 챔스에서 4골을 내줬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게 패배 후 에릭 텐 하그 감독은 맨유 수비수들을 비난했습니다. 실망스럽고 뮌헨에게 3골을 넣으면 최소한 승점은 따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들은 쉽게 내준 것이었기 때문에 거울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전반 25분 동안 뮌헨보다 더 나은 경기를 펼쳤고 그 골은 너무 쉬웠고 실수는 오나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네가 얼마나 쉽게 헤쳐나갔는지 보면 그것이 결단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그렇게 쉽게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요점입니다. 경기는 거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개인과 팀으로서 선을 넘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즉,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바쳐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오나나도 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네가 해낸 방식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은 다른 팀과 거의 비슷합니다. 선수들이 얼마나 쉽게 우리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마무리를 짓는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스널, 바이에른 뮌헨, 브라이튼 모두 최상위권 팀들과 맞붙었는데 우리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운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은 결단력과 관련이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축구에서 아무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운을 얻지 못합니다. 맨유는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5명의 수비수 없이 경기를 치렀고
라파엘 바라는 주말 밤 벌리와의 경기에 복귀할 수 있지만 루크쇼, 말라시아, 완비사카는 모두 장기 결장 중이며 해리 맥과이어가 얼마나 오래 결장할지는 불분명합니다. 맨유의 수비력 약화가 부상 때문인지 아니면 정신력 때문인지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둘 다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어야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맨유의 팬들은 미드필더에 대한 아쉬움이 크네요. 6경기 동안 프레드가 얼마나 그리운지 보여줬어요. 저는 카세미로와 에릭센을 사랑하지만 둘이 함께 있는 것은 재앙입니다. 프레드가 떠날 때 환호했던 모든 분들, 무엇 때문에 환호하셨나요? 우리가 더 나아졌나요? 패스가 갑자기 좋아졌나요? 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게 되었나요? 수비가 더 좋아졌나요? 네 가지 모두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하그는 왜 애들을 뛰게 해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선발로 나서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요. 현실은 미드필더 3명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릭센과 카세미로는 다리가 좋지 않고 브루노는 큰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길 수 있겠지만 강팀과 맞붙게 되면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팀의 엔진은 미드필더여야 하는데 우리는 미드필더가 없습니다. 브루노는 너무 자주 빠지고 에릭센과 카세미로의 시대는 끝났고 맥톰은 너무 심하게 퇴보했고 마운트는 아직 자신이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암라바트는 기다려봐야 합니다. 정리가 될 때까지 이 문제가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레시포드, 그리고 최악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팀을 그라운드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타 플레이어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최악입니다. BF의 플레이를 보면 역할이 실제로 무엇이며 그가 받는 연봉의 대가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레시포드도 미디어에 의해 과대평가되고 자신이 호날두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기적인 유럽 젊은이입니다. 그는 그저 일요일 아침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것처럼 드리블하고 득점하고 싶어 합니다. 미드필더가 오버런 됐다. 에릭센을 사랑해야 하지만 에릭센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공에 머무르는 몇 가지 좋지 않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프타임에 에릭센을 투입했을 거예요. 계속 신선한 선수를 기용하거나 공을 좀 더 소유하고 싶을 때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포지션에서 부상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암라밭, 마이누, 마운트가 한꺼번에 빠진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죠. 미드필드에 다리가 있는 선수들로 균형 잡힌 팀을 꾸릴 수 있게 된다면 제대로 된 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토트넘이 두 번째 골을 넣었을 때 맥토미니의 환한 미소가 몇 분 지나지 않아 사라진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 순간 클럽에서의 그의 경력을 끝내야 했습니다. 팀 동료가 골을 실점했을 때 만족감을 표명한 그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세대의 맨유 졸업생들은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핸더슨, 맥토미니, 링가드에서 시작하여 스타 레시포드로 끝납니다. 미화된 버릇없는 애들 무리. 맨유는 그들 모두가 클럽에서 제거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중 2명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바이에른 선수들은 다음 경기의 승리를 바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일을 향해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정말 힘든 경기였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더 잘 통제할 수 있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상대에게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초반에 얻은 승점 3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기면 좋지만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드로이는 세계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이며 현재 매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와 함께 플레이하고 조합하는 것은 정말 즐겁습니다. 시즌 첫 챔스 경기에서 승리하고 승점 3점을 획득하게 되어 기쁩니다. 경기는 약간 거칠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좋았지만 우리는 팀으로서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오늘 실수가 너무 많았고 2대0으로 앞서고 있을 때는 좀 더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해야 합니다. 팬들에게는 많은 골이 터져 즐거웠을 것입니다. 제 역할은 출전할 때마다 팀에 무언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득점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챔스에서 득점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팀과 팬들을 위해 뛰기 때문에 팬들이 저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케인은 공중에서 공을 받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는 훌륭한 스트라이커이고 제게 고쳐야 할 것이 있을 때마다 알려줍니다. 그와 함께 뛰는 것이 즐겁고 그의 응원에 행복합니다. 프랑스 대표팀은 확실히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바이에른에서 일하며 제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부름을 받는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투엘 감독은 선수들에 대한 상황과 오늘의 성과를 얻어낸 선수들을 칭찬했습니다.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좋았지만 후반전에서는 패하고 전반전에서는 이겼기 때문에 조금 역설적이었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우리의 자신감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경기 위협을 가하고 있고 매 경기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전반전에는 매우 신중했고 운이 좋게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골을 넣으면서 자신감과 유동성이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오늘 밤 역경에 대한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챔스의 모든 승리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맨유와의 모든 승리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리듬을 찾지 못했고 3대1로 만든 이후에는 경기를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좌절에 잘 대응했습니다. 무시할라의 다음 단계는 드리블을 할 때 항상 한 턴을 더 시도하기 위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필요한 단계에서는 이를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기 경험과 이해를 통해 감각을 익혀야 하지만 깊숙이 내려가서 돌고 드리블하는 능력이 그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케인은 오늘 하프 포지션에서 다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회전하고 어시스트하고 날개에서 공간을 찾도록 요청받았습니다. 후반전에는 팀 전체가 더 유동적이었던 것처럼 더 많이 관여했습니다. 그는 몇 번의 기회를 잡았고 실점 후 2골을 앞서게 하는 매우 중요한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들어올 때마다 득점합니다. 그에게는 불공평합니다. 그는 선발로 출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벤치에서 나올 때마다 정기적으로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수가 있다면 그것 또한 뛰어난 자질입니다. 그는 오늘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이제 3일에 한 번씩 경기가 있으니 텔이 선발로 출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바이에른 팬들도 전체적으로 만족하지만 미드필더가 아쉽다고 합니다. 울라이는 오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괜찮은 백업 골키퍼인 경향이 있지만 오늘 그의 경기는 끔찍했습니다. 페레츠가 선발 11명에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줄 시간입니다. 진짜로 텔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과소평가된 젊은 선수 중 한 명이어야 합니다. 터치와 마무리는 말할 것도 없고 위치 지정과 달리기 타이밍의 득점 한 골은 2018년 월드컵 때 나이지리아에서 메시의 골을 많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수비수들은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나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3골을 실점했는데 모두 아쉽고 분노가 일었습니다. 수비수들은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면 칭찬을 받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수비에 관해서는 분석조차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파가 마이스터가 된 것을 보기 전까지는 왜 우파가 카이저가 아니었을까 궁금했어요. 그는 오늘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그의 가장 큰 비평가 중 한 명이지만 경기 내내 한 번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점한 3골은 미드필더가 수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침투하는 공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엘이 수비 6번을 달라고 애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파는 훌륭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태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대로만 계속한다면 최고의 선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무시할라가 보여준 것은 케인과 같은 공격수에게 10번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드필더가 한 명 더 있고 무시할라는 데이비스가 폭을 제공하는 LW에서 지금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윌러가 은퇴한 후 우리는 그 방향으로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즈라위는 오늘 경기 후반에 뛰었어야 했습니다. 라이먼은 지쳐 보였고 마지막 골로 이어진 파울을 포함해 많은 경합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마즈가 평소 많은 도움을 주는 빌드업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빌트는 우파와 킴에게 4점을 줬어요. 그걸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들은 오늘 훌륭했고 경기 내내 맨유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맨유가 후반에 넣은 2골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민재와 우파는 경기 내내 견고했습니다. 라이머 3.5와 김민재 데이비스. 이건 지어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울라이가 김민재보다 잘했다는 이유는 뭘까? 김민재는 3.5가 아니라 적어도 2점은 줘야 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